네, 영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염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사전 투표는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본투표로? 네, 본투표로. 알겠습니다. 네. 저도 본투표 네. 예정하고 있는데, 자,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은 어땠나요? 이번 주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좋았네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뭐 특히 한국 증시가 정말 이렇게 강한 적은 너무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그냥 단 이틀 만에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2,700을 아주 가뿐히 넘겨버렸고요. 뭐 급등 장세가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뭐 조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원화가 좀 강했었고, 거기에 외국인까지 들어왔고, 또 대선이 끝나면 뭐 누가 대통령 간에 추경하지 않겠냐 기대감, 이게 작용했고, 거기에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렸죠. 그래서 네. 금리 인하가 이번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이런 이제 통화 정책까지 이제 완화되다 보니까 각종 호재가 좀 만발하면서 이번 주는 정말 주간 기준으로는 가장 크게 좀 올랐던 이제 한 주가 됐고, 다만 이제 그 미국에서는 여전히 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긴 있었죠.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 뭐 불법이다, 네. 뭐 근데 또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판결들이 좀 엇갈리면서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강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역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였던 것 같아요. 놀라운 실적을 내면서 엔비디아가 지수 방어를 또 잘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한국 증시가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돋보이는 좀 주인공 장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였고 또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좀 걱정했던 게 그거죠. 잘 나올 건 알겠는데 얼마나 잘 나올 거냐. 그렇죠. 이걸 좀 걱정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나왔어요. 역시 그 매출액이 440.6억 달러인데 이게 전분기 대비로도 12%인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69.2%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놀라운 성장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시장 예상을 조금 이제 상회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이제 부분은 뭐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 실적을 제하고 보면 어쨌든 놀라운 숫자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제일 우려됐던 게 이제 GB200 NVL7이라고 하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CPU 하나랑 GPU 이제 두 개를 같이 붙인 건데, 이게 그러면 다 합치면 GPU가 72개 돼요. 그래서 이제 72라는 숫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72개 이렇게 쌓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렉처럼 이렇게 만든 그걸 서버 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열 이슈 때문에 그동안 좀 양산이 좀 늦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주요 빅테크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서 우려를 좀 해소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올 칩 중에 하나가 GB300입니다. 이번엔 이게 7월 말부터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불확실성들이 이제 제거되다 보니까 시장이 또 좋게 반응했고요. 근데 제일 컸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젠스당 CEO가 글로벌 AI 수요가 지금 너무 미칠 듯이 강력하다, 이 멘트를 또 해버렸어요. 살려는 사람이 많다. 네, 그러니까 우리 AI 써야 된다, 이런 대기 수요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기업들도 있는데 뭐라고 강조했냐면요, 일본, 한국, 인도,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꼭 집어가지고 국가 차원의 AI 팩토리를 건설 중에 있는데, 이들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꽤 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마 국가들이 투자하는 또 AI에서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는 뭐 놀라운 실적도 냈지만 전망도 이제 여전히 좀 좋다 보니까 그 주가가 올랐고,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신제품들에 우리 뭐 하이닉스나 삼성 쪽에서 들어가는 양도 좀 많이 있는 거죠, 신제품. 우리 한국 회사랑 파트너를 안 하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칩들은 다 HBM이 기본으로 다 탑재가 되는데, 다만 현재까지 이제 하이닉스가 독주했다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관심은 그거죠. 진짜 이제 삼성이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중국계 많이 실적에서 마이너스를 했는데도 맞아요. 나머지가 괜찮구나라고 하면 나중에 미중 관계 좀 풀리고 어떤 정리가 된다든지 하면 또 하나의 성장 가능성의 포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되게 튼튼한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폰 공장 짓지 않으면 애플에 25%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뭐 삼성한테도 압박이 좀 오는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아이폰 공장이나 갤럭시 공장이 미국에 세워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럼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 공장 지을 수 있나? 근데 짓는데 최소 3년이 걸려요. 그리고 공장
하나 짓는데 그게 뭐 1, 2조 단위가 드는 게 아니라 아이폰 공장 짓고 주변에 또 공급망도 만들어야 되고 인력 채용. 근데 또 중요한 게 공장 만들어도요. 그 조립을 할 수 있는 이제 또 고급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 노하우가 다 깔려 있잖아요. 주변에 아마 3교대로 다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3교대 나눠 가지고요. 20만 명이 그 주변에 숙식을 한대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수치가 나오고 그러면 아이폰 가격은 왜 오를 수밖에 없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뽑아내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순간 당연히 뭐 생산하는데 시간도 걸리겠지만 그 인력이 정상화되는데 최소 몇 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생산 속도가 확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급이 줄잖아요, 확실히. 물량이 줄죠. 예, 그럼 뭐 각종 인건비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이폰 가격이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그렇게 되면 아이폰을 사는 사람은 주로 미국의 소비자들이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폰 만드는 애플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누구한테도 좋을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고 이게 이제 삼성한테도 압박을 한 거죠. 삼성의 베트남 공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나 애플은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멘트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렇다고 투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미국의 공장을 갑자기 왜냐하면 이거 공장 건설 끝나죠. 그럼 트럼프 임기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트럼프 하자고 했으니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 생각엔 둘 다 미국의 공장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를 매기든 50%를 매기든 사실상 짓기는 좀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로서.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히 트럼프가 뭘 얻어내기 위한 또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좀 약간의 그 협박성 좀 약간 멘트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애플과 삼성 실적에 악영향을 당장 끼치는 또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주가에도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실제로도 그 당일날만 좀 빠졌어요. 빠지고 좀 회복이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많이 빠진 축에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막가파식 관세 정책이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지금 더 불확실해진 게 뭐냐면요. 법원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남용했다. 이거는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왜 대통령이 함부로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위반됐다. 볼 때마다 좀 행정명령이라는 맞아요. 게 야, 저거를 대통령 혼자 이렇게 서명한다고 저게 다 이루어지는 나라가 좀 특이하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명분이 그거잖아요. 국가 비상사태를 걸어버린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국가 비상사태냐 무역 적자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판결 내리면요 그 즉시 관세는 무효가 돼요. 항소를 이제 결정을 했죠 미국 그 이제 행정부가. 그래서 항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항소심이 짧으면 3개월 이제 늦으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항소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관세 유효하다고 결정을 잠깐만 아니었다가 다시 부과된 걸로. 그러니까 항소 법원이 이렇게 결정 내렸으니까 그러면 결정 날 때까지 관세 무효라고 했으면 시장이 환호를 했을 텐데. 바로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기존의 그 관세는 그대로 유효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또 뒤집어 버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요. 그날 아침에 급등 출발했다가 오후에 다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법원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니까 온갖 그 관세에 대해서는 뭔가 결정내기 하나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명백한 건 뭐냐면 트럼프 정책의 신뢰는 점점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연방법원이 이제 그걸 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말이 타코 트레이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래서 맞습니다. 언제나 겁먹고 도망간다. 네, 맞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본인은 아니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기자한테. 근데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건 이미 금이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 추진하기가 점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관세 관련한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아 보였는데 법원까지 끼어드니까 더 복잡한 싸움이 됐고 항소법원은 어차피 대법원이 될 텐데 보수하고 진보 비율이 있잖아요. 보수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세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에서 그 성향으로 나눠지나요? 관세에 대한 입장이?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은 6 정도 되고 진보가 3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6대3으로는 아마 대부분 가면 결국 트럼프 손 들어주지 않겠냐. 이게 좀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 맞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이게 법원이 간섭하지 않는 상황이면 계속 트럼프 맘대로 계속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뭔가 견제를 하나 해버린 거예요. 견제구를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관세 이거 빨리 마무리하자. 어떻게든 빨리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노이즈는 계속 끼니까. 네, 끼니까. 그리고 내년 중간 선거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늦어지면요 트럼프만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상을 조기에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7월 8일까지가 지금 이제 마지노선인데 6월에 좀 많은 협상 결과들이 좀 나올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주가지수 방향을 결정할 텐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더욱더 이제 셈법이 좀 복잡해진, 이 법원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서 더욱더 이제 한 치 앞을 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관세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매그 7 중에서 애플이 많이 빠졌다면은 반대로 많이 회복한 게 테슬라인데 이 전기차 판매가 반토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등세도 보이고 이 머스크가 복귀했다는 게 힘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팀 쿡과 머스크를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애플하고 지금 테슬라는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비슷하거든요. 중국에 다 공장 있죠. 중국 비중 높죠. 둘 다 판매가 예전 같지가 않죠. 심지어 테슬라가 더 안 좋아요. 판매를 보면. 그렇죠. 반토막 났으니까. 근데 테슬라 주가는 급등해버리고 애플 주가는 빠지는 건 결국 그거죠. 일단 전 두 가지로 보는 게, 일단 CEO의 존재감에서 일단 일론 머스크가 압도적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으면 좀 달랐을 거는 같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물론 팀쿡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관리 잘한 건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키웠는데, 이 관리형이지만 더 성장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 더 이상의 레벨을 지금 안 되잖아요. 뭔가 좀 막혀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전기차 반토막 나도 보여줬거든요. 뭔가 한계를 뛰어넘는 걸 항상 보여주다 보니까, 야, 전기차 안 팔리는 거 그거 일시적이고 결국 해낼 거야. 이제 하반기에 복귀하고 로보택시 나오죠. 저가 전기차 나오죠. 그 다음에 우주로도 갈 거고 되게 다양한 로봇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보여줘요. 자꾸만 희망적인 걸 보여주는데 팀쿡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 CEO의 쇼맨십도 주가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젠슨왕이 그런 걸 또 되게 잘하죠. 아까 말씀드린 젠슨왕이 AI 수요 미쳤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표현력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느냐. 팀쿡은 좀 그런 멘트에 좀 사실 좀 되게 좀 약간 이제 좀 정제된 멘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애플이 좀 더 테슬라보다 성과가 안 나오는 게 펀더멘탈보다 AI에 대해서 보여준 게 없어요, 지금.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애플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게 안 보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테슬라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 로봇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xAI라는 AI 기업도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지금 팀쿡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주주들이 봤을 땐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AI도 올해 업그레이드 해서 9월에 나와야 되는데 인텔리전스도 내년으로 연기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플 주가엔 부정적,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인데, 다만 테슬라가 주가 올라간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의 본질은 결국 전기차거든요. 이게 계속 안 팔리면요 주가는 다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 봤잖아요, 한번. 그렇죠. 한번 반토막 난 걸 봤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굉장히 좋고 주주분들 행복하시겠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돼서 전기차가 팔리고 로보택시 제대로 나오고 저가 전기차까지 선순환 구조되면 주가가 이제 견조할 텐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핀트가 어긋나면 다시 이제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안 해서는 안 되고, 테슬라 주가는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사 나오는 것들 보면 BYD가 지금 34%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럼 뭐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BYD가 지금 다 치고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에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은 안 됐거든요. 테슬라 주가에는. 워낙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복귀한다는 그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다만 BYD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하는 건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악재일 수밖에 없고,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진다. 근데 이렇게
전기차 가격을 좀 낮춘 이유가 재고가 좀 많나 봐요. 중국에서. 전기차 워낙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전기차를 너무 막 쏟아내요. 예, 다른 나라랑 이제 다르게 그냥 이제 업체들도 워낙 많은데 여기는 이제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BYD가 선도 업체인데 이거 재고 떨이를 좀 하려고 가격을 무려 34%나 이제 할인한다고. 이게 6월 말까지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목적은 그거죠. 재고 털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기차 더 많이 팔리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부품 사한테는 또 일부 호재예요. 중국 전기차 공급하는 이 전장 부품 회사들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 그 BYD 이번에 이재용 회장 만나고 왔잖아요. 네네. MLCC 이제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한국 회사들은 오히려 이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판매가 이제 급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부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약간 다르게 생각되는 게 재고를 내보내는 거라 기존에 물량은 다 공급이 됐을 테고 네. 부품은 그럼 향후에는 예전만큼 많이 안 만들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재고를 이렇게 털어내야 또 생산이 또 들어가니까. 근데 재고 계속 쌓아놓으면 재고가 있었으니까 있을 때는 네. 생산을 많이 안 했고 네. 이게 털리면 많이 하게 그죠.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재고는 대부분 구형 제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형 제품 생산이 늘어나니까 단가 측면에서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재고를 이렇게 털어내는 건 부품사 입장에서는 되게 저는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미국도 한국도 원전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뭐 탈원전 얘기 많이 하다가 지금 돌아섰는데 이 원전이 각광받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에 진짜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그냥 행정명령을 해버렸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의 원전을 무려 10개나 착공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10개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근데 2050년까지 목표는요, 원전 용량이 지금 100기가와트인데 이걸 400기가와트로 늘리는 거예요. 1기가와트당 원전 하나거든요. 그러면 원전을 300개 져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원전 300개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규제도 완화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10개. 예, 10개도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근데 미국은 원전 설계 기술은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건설 기술이 떨어져요. 착공 기술이. 이걸 이제 시공하고. 그래서 원전 시공은 현재로서는 한국과 프랑스가 제일 잘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시겠지만 제일 또 싸게 만드는 또 능력이 있으니까 납기일도 잘 지키고, 결국 미국 시장에 아직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원전 많이 짓는데 한국과 손을 안 잡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블룸버그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과 네. 손잡고 해라. 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원전주가 한 번 더 불을 뿜었던 거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한국이 파트너가 이미 되고 있고, 미국은 기대를 안 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파트너가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한국 원전이 정말 오랜만에 큰 이제 수혜를 좀 받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SMR 소형 모듈 원자로도 네. 많이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은 SMR도 집중적으로 좀 투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SMR에 또 좋은 파트너가 또 한국이니까 기기들을 좀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면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부담이지만 한국 원전 산업이 정말 뭐 오랜만에 큰 기회를 지금 계속 맞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유럽과 미국의 정부 정책이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자, 인하 배경은 뭐고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죠.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 하락 압력을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지금 어디까지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일단 이거 하방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한 게 맞아요. 그래서 경기 진짜 효과를 기대하고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수는 좀 안 좋은데 좀 이게 완화될 것 같다. 그래도 내수 부진 좀 완화될 것 같다. 수출이 좀 걱정된다. 수출은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경제는 근데 상저하고라 그랬어요. 하반기는 조금 나아진다. 상반기보단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추가 인하도 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던 게, 내년에도 혹시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 통해서 경기 부양하겠다고 또 직접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하면 이번에 2.5까지 낮췄잖아요. 네. 하반기에 한 번 더 낮춰서 2.25 만들고 내년에 한 번 더 낮출 것 같아요. 2%까지는 낮춘다는 게 일단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1%대 금리 인하는 기대를 하지 말래요.
2까지 딱 했는데 1%대는 못 볼 것 같다. 근데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1%까지 간다고 기대를 해놓으면 부동산 값이 튑니다.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또 이게 연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이 되게 호재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연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행동은 하고 위험 부담은 말로 막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요 2%까지 내렸는데 경기 안 좋으면 내리겠죠 또 당연히. 그잖아요. 일단 불은 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일시적이야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근데 굳이 1%대까지 안 간다고 안 해도 될 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굳이 꺼낸 건 부동산 값도 이게 위로 튈까봐. 그걸 항상 이창용 총재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부동산 걱정 되게 많이 하세요.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한국은행 총재 중에 가장 사회적 고민을 많이 던지는 분이기도 해요. 뭐 한국은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막 그런 화두를 많이 던지시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 1%대까지 안 간다가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더 이어진다. 근데 속도는 좀 느릴 것 같아요. 빠르게 하는 건 아니고 천천히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이 통화 정책은 계속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내 경제 호재입니다. 호재고, 그래서 이 인하 소식이 나오자마자 증권주가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인하 소식과 더불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하루에 22%나 오르는 엄청난 폭등이 나온 것도 요 금리 인하. 근데 금리 인하는 결국 자산 시장을 좀 자극시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증권주에 호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의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 가운데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주목할 분야는 어딜까요? 이번 주는 뭐 급등한 기업들이 좀 워낙 많긴 한데, 다음 주까지 좀 봤을 때는 일단 그 최근에 좀 제일 부진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 진짜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간다 이거보다도 일주 반등하고 끝나기보다는 좀 모멘텀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한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겠냐. 특히 테슬라 전기차가 하반기에 저가 전기차 나오면 좀 모멘텀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강세 흐름 이어질 거로 저는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올랐던 섹터가 지주사예요. 지주사 섹터가 지금 상법 개정 좀 최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증권주랑. 근데 증권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지주사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지주사가 조금 더 그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철강 업종도 지금 6% 한 그 6, 7% 가까이 좀 오르는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 철강주도 중국의 감산 기대 좀 이 부분이 좀 남아 있고, 또 주가가 PBR이 되게 낮은 업종이죠. 그래서 저 PBR주에 대한 좀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철강 업종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민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예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 피부과에 외국인들 많이 온다고 몇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이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설명해 준 보고서 또 나왔는데, 미래에셋증권의 김충현 서미와 박선영 연구원님이 제목이 외국인 피부과 이제 관광객 200만 시대를 향하여. 지금 작년에 피부과에 70만이 왔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3배 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만이에요. 연간 200만이면 정말 피부과가 그냥 24시간 이거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좀 많은 숫자긴 한데, 그러니까 국내 피부 미용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옛날에는 수출이었어요. 미국, 태국 이런. 지금은 외국인 의료 관광이에요. 이 키워드가 완전히 좀 바뀐 것 같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유행하는 시술법과 화장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수출이 잘 됐다가 그러니까
물건을 판 거죠. 네. 거기에 필요한.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입소문이 나니까 야, 한국 직접 가서 해보자. 이게 이제 유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부 미용 시술을 한국에서 이제 직접 받고자 하는 이제 그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도에 피부과 가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이 24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24년도에는 지금 195% 증가해 71만 명까지 급증을 했고, 전체 외국인 환자 60%가 이제 피부과에 갑니다. 뭐 몇 년 전에는 50%가 성형외과에 갔어요. 근데 이 수치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게 놀랬고, 근데 한국 피부 미용의 가장 큰 강점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가 일단 가격이 싸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피부과 병원이 공급이 늘고 있대요, 계속. 공급이 늘면 원래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국산화된 장비가 또 쌉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되게 좋은 게요. 미용하고 나서 거기다 댓글 달죠. 이 후기. 그게 퍼지는 거예요. 후기 보고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 괜찮네. 후기 무섭죠. 네. 그래서 이 플랫폼까지 갖춰지니까 외국에서 이거 보고 야, 여기 믿을만하다. 그래서 가는 건데, 또 한 가지가 국내 의료법상 모든 시술은 의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싼데 의사만 할 수 있다는 거. 외국에서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 의사 이외의 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안 돼요. 안전성을 따지면 한국에서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런 또 이제 얘기도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국 피부과는 시술 비용이 저렴한 게요. 톡신만 해도 이 보톡스 같은 게 일본에서 턱에 맞으면 10에서 15만 원인데 한국은 5만 원 이하로 가능하고요. 심지어 경쟁 마케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일시 할인 이벤트, 그럼 10,000원에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해버리니까 한국에 차라리 그냥 비행기 값 내고 오는 게 더 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본에서 올 때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이제 그런 가성비, 그러니까 여기도 가성비가 나오는 거죠, 피부과도. 그래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일본 관광객이 제일 많긴 해요. 피부과에. 일본이 되게 많네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일본의 단점은요, 일본인들은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이 59만 원밖에 안 써요. 평균 얼마 쓰냐면요, 112만 원 써요. 외국인 평균. 훨씬 못 미치죠. 근데 놀라운 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 1인당 평균 지출, 한 건당 평균 지출 금액이 220만 원이에요. 와. 중국 사람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중국 단체 관광 풀릴 거거든요. 비자 면제. 중국인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단가가 올라가요, 또. 그래서 피부 미용은 우리나라에 오는 이거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우리 동남아 가면 보통 마사지 간다 그러잖아요. 네. 한국 오면 이제 피부과 가자.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초입 국면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2029년도에 200만 명 돌파할 것 같고라고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는 여러 개가 있는데, 주사요법으로는 파마리서치,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메딕스를 꼽아주셨고요. 에너지 기반,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죠. 여기다 뭐 초음파 같은 거 하는 클래시스, 원텍, 비올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셨고, 주목할 기업으로는 이 중에서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휴젤을 좀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의 의견은 그거예요. 이게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29년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고서 보내주셔가지고 이번에 필러와 보톡스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필러는 채워넣는 거죠. 사용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네, 토요일 1부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전지주들 많이 좋았잖아요.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제 많이 빠졌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LFP 미국 시장 열릴 것 같다. 이 기대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복귀했다는 거. 다만 이게 장기간 이어지려면요, 결국 많이 팔려야 돼요.